특별히 이채원 의장님 저희 경제전쟁 꾼의 첫 출연이시잖아요. 이채원 의장님 하면 사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내 최초로 가치투자 펀드를 선보인 이른바 가치투자 1세대시자 사실 수많은 이채원 키즈를 양성하신 대가신데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제전쟁 꾼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라이프 자산운용을 출범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이래서. 근데 사실 작년에 보면은 많은 반성과 후회와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났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결과물로서 이제 얻어낸 거는 저희가 투자했던 이제 정통 가치주들이 ESG가 취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싼데 영원히 싼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뭐 회사나 대주주 측에서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고. 네. 그러고 있으니까 주식은 여전히 가치는 높은데 주가는 안 오르고. 뭔가 좀 가치의 함정에 빠진 느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ESG 행동주의를 도입을 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ESG를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뭐 이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회사는 좋고 싸고 회사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가치 투자에다가 플러스 좀 ESG 행동주의를 가미시켜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치 투자라는 개념 정의도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이제 2012년을 반성해 보시니까 사실 영원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신 거예요. 자, 이채원 의장님. 올해 뭐 복합적이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하락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장을 경험하셨을 텐데 올해의 하락장과 예년의 하락장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좀 입문이 이르니까 이제 88년 입사잖아요. 업계 입문한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IMF 저희가 외환 위기도 겪었고 그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리만 사태였고요. 2008년. 그래서 97년, 2008년 정도가 좀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모든 이제 하락의 형태는 정말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제가 많이 인용하는 안나 카레나의 그 소설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이제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 모양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상승장의 모양은 비슷해요. 뭐 경기 좋아지고 뭐 주가 대부분 지수 오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락장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뭐 심지어 전쟁, 코로나 심지어는 뭐 금융위기 등등의 위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국면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사례가.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코로나가 또 껴 있잖아요. 리만 사태 경우는 뭐 코스피가 2,100 갔다가 뭐 900이 깨졌다가 순식간에 또 2,000을 회복하고 6년간 또 조정을 받았어요. 2,000포인트를 못 벗어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가치주가 이제 각광을 받은 시기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하락의 형태나 이런 모습은 좀 다르고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이번에 위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의 사례를 좀 이제 비교를 하고 싶어요. 1970년대 그때 1차 오일 쇼크 때죠. 유가가 전년 대비 75%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중동의 소규모 국지진 벌어지면서 베트남전 막바지 그때가 72년, 3년, 4년, 5년 그때거든요. 근데 S&P가 1973년에 48% 급락을 합니다. 주 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마치 니프티프티 거품이 꺼질 시기였던 거예요. 소위 그 멋진 50 종목이라고 해서 뭐 제록스나 뭐 폴라로이드 이런 성장주랑 뭐 일부 대형 우량주까지 해서 50 종목만 올랐어요. 그때. 근데 그 50 종목들이 뭐 한 1년 동안 40%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특정 종목 뭐 80%까지 하락을 하고 그런 국면이 딱 그때였거든요. 70년대 중반이죠. 70년대 중반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S&P 48% 하락하고 또 1년 만에 또 73%를 회복을 합니다. 예. 순식간에. 근데 재밌는 거는 딱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궤적들을 보면은 저 73% 급등하는 구간이 미국의 경기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빠진 거는 1년 뒤에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거를 예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2,000포인트가 깨질 정도까지는 경기가 안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증거물이 요새 반등하는 2,500 근처 왔잖아요. 그 궤적이 너무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저 궤적이랑.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뭐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좀 급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좀 빨리 온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궤적이 70년대 미국이랑 너무 비슷하다, 흡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내 쪽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 쪽이 거의 뭐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러고 나서 이제 73% 반등을 하고 나서 8년간 횡보합니다, 미국장이. 우리가 그냥 예. 미국장 하면 선형으로 그냥 오른다. 그렇죠. 조금 예. 쉬다가 다시 오르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때 활약했던 니프티 50 종목은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리죠. 어우. 이제 8년간은 근데 놀라운 게 예. 가치주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레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횡보를 했는데 일부 가치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전개될 거로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채훈 회장님, 예.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주가가 2,700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망합니다, 이게 진짜. 이채훈 회장님이 이런 인터뷰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문에 났어요. 예. 그 배경과 예. 진위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랬고요. 본인이 예, 제일 많이 놀랐죠. 뭐 지수를 물어보시면 대답은 하긴 하는데 네. 10번 대답하면 한 8번 틀렸어요. 제가 과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반대로 가면 거의 맞는데 예. 가끔 맞추기도 하니까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냐면 예.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코스피가 3,300 갔다가 2,100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1,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뭐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반등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든 뭐로든. 한 50% 잡으면 한 6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2,100에서 600을 더하면 한 2,700은 가긴 갈 거다. 네. 근데 그 시기는 저는 내년 초 정도로 봤고요. 네. 이게 착시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내년 초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올해는 많이 올랐지만은 이 기고 효과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뭐 한 4%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 거죠. 그럼 4%도 높은 거죠. 예. 오른 데서 또 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YOY나 MOM이라는 거는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내년이 네. 되면. 근데 그 시점 보고 아까 미국 차트처럼 그때 반등을 하거든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에 이제 주도주는 뭐 낙폭과대 중심으로 뭐 성장주, 기술주,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 많이 빠졌던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반락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한 2,500, 600까지 반락을 하고 그 시점에서 좀 장기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게임은 그때부터다. 가치주 시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2,70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찍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마침 또 장이 제 반등했어요. 의도는 아닌데 지금 올라가지고 근데 제가 뭐 맞출 리는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연은.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요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채훈 회장님 2023년에 예. 뭐 어떤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나 예? 아니면 이슈를 저희가 더 봐야 될까요?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좀 균형, 안정, 정상화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는 모든 게 과거처럼 이제 뭐 주식이 싼 주식도 좀 올라야 되고 멀티플이 낮은 주식은 올라야 되고 실적도 좋은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이클 자체가 워낙 이제 저금리 저성장에 디프레이션의 크로스 사이클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알아왔던 진리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작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멀티플이 낮으면 주가가 이제 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한 해가 네.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네.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좀 과거처럼 뭐 싸고 실적 좋은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 우리가 그러면 내년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의 성격 그리고 이슈를 점검해 봐야 되냐 이 얘기로 이제 들어갈 텐데 사실 2022년을 규정하는 가장 큰 단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성장주들이 추락했다라고 다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래 어떤 가치를 다 그 고금리로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환경이 될수록 비껴나가 있는 안정적인 어떤 가치의 존재가 주가보다 낮아져 있는 그 주식이 주목받아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1%대 뭐 0.5% 이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2023년이 본격적으로 가치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채원 의장님께도 예. 저는 이제 뭐 특정 종목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나중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보통 세 가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요. 어떤 기업이 이제 얼마나 안전하냐, 산업이든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주로 PBR,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수익성 지표는 지금 현재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는 이익의 양가치를 이런 걸 보는 건데 수익 가치라고 하고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장 가치는 앞으로 벌 돈. 이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기업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 인식이 바뀌면서 때로는 뭐 자산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익 가치, 저포주로 사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을 시기가 그때잖아요. 그렇죠. 예. 저포주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서 뭐 PR이 한 배짜리는 무조건 10배 다 올랐죠. 그렇죠. 태광산업, 대한화섬, 그게 시멘트건 뭐 농약이건 뭐 이동통신. 예.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주 열풍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났고요. 94년도에. 그래서 뭐 삼부토건이나 만호제강이 뭐 그렇죠. 만호제강 14배 오르고 성창기업 뭐 이런 거. 성창기업 기억하시네요.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저는 다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 아, 10배 올랐죠. 그러니까. 성창기업이. 땅 부자 기업들 네. 뭐 3천만 평 땅을 뭐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각각의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가치의 패러다임이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여태까지의 환경은 명확하게 저금리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과거 한 7, 8년간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뭐 어차피 성장주를 밸류에이션하는 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오르니까 무조건 불리한 거고 가치주에는 뭐 유리한 거고 가치주에는 불리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도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3대 가치 중에서 주로 성장 가치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좀 자산 가치나 예. 수익 가치 이런 쪽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현실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나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불리하겠죠. 네. 근데 거꾸로 뭐 이 현금을 8천억 들고 있어요. 8천억을 들고 있는데 차입금은 뭐 없죠. 다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데 그렇죠. 뭐 이자를 1.2% 받다가 이제 뭐 3, 4% 받으면 이익이 3배 늡니다. 그렇죠. 실제로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특히 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후발주자가 유리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자금 조달하기도 편하고 네. 신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후발 유통업체들이 선발 유통업체보다 싼 값에 물류기지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180도 바뀌었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전에 이제 대양제지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보험료를 뭐 추정컨대 한 1,400억 정도 받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라는 게 현재 설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설비 기준이 아니죠.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인가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했는데 향후 3년에 걸쳐서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다시 짓겠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네.
근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비용이 3천억 원 들 거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좋은 설비와 공장과 현금 여력이 풍부한 선발주자가 유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고 계시죠. 성우이익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성우이익이죠. 말씀입니다. 예. 여고할 천하지사 소치지세위상 행불행차지 12위하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이 때문에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의 형세가 최상이며 행운과 불행은 그 다음이고 옳고 그름은 최하라고 말한다.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뭐 주식으로 따지면 밸류에이션, 싼 것도 중요하잖아요. 싸고 비싸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다. 아무리 싼 주식을 사도 그 다음날 뭔 일이 터져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9.11 테러 터지고 네. 리만 사태 터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운이 따라도 네. 형세가 아니면은 길게 가질 못해요. 예를 들면 뭐 성장주 사이클인데 아무리 싼 가치주가 있어도 이게 처음엔 좀 주목을 받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가격에 가 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도 이제 밸류 사이클에서는 시세가 크게 또 못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이제 바이오 사이클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완전 관해가 나오면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 10배 올랐죠. 근데 최근에 완전 관해가 나와도 하루 상한가 치고 며칠 있으면 또 다시 흘러내리는,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형세가 아니니까 지금. 지금 형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근데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거의 큰 형님 뻘이신데 그렇죠. 원래 가치 투자는 형세, 세상의 변화 이런 거는 귀와 눈을 닫고 예.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기로 치면은 뭡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네,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운용사의 CIO에서 예. 벗어나셔서 그죠? 예. 약간 이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어떤 그런 운용을 하실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바뀌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텀업과 탑다운을 다 봐야 된다는 예.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형세가 성장주 형세인데 그냥 계속 자산주만 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예. 이제 성장주 사이클인 걸 알잖아요, 사실은. 알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사더라도 뭐 본업이 있지만은 뭔가 자회사에서 배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대신 싼 거를 사는 거죠. 원칙은 근간에 두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형세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 이런 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필 이 시즌에 행동주의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 이제 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영원히 저평가일 수 있겠네. 그래서 뭔가 들어가서 임팩트도 주고 자극을 줘서 기업가 정신도 살리고 경영의 어떤 합리화라든지 뭐 가버넌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왜 하필이면 지금이죠? 형세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형세가. 이 과거에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뭐였나 이제 고민을 해보면 예. 뭔가 권력, 군사력, 예. 파워 뭐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몇천 년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200년 전쯤부터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을 하면서 뭔가 좀 자본이 지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갔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부터 변화가 생긴 거죠. 뭐 신자유주의니 뭐 자율경쟁이니 하면서 너 자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 출몰하고 하면서 예. 이제 뭐 빈부의 격차 심해지고 뭔가 불평등 이런 게 커지면서 MZ세대 대두하고 하면서 균형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힘이 지배하다가 이제 머니, 자본이 지배하다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좀 모렐러티, 좀 도덕 이런 게 좀 바탕에 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ESG는 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세상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서둘러서 그나마 화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신경을 써요, 남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본성이 약할지 몰라도 어디 가서 그런 본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랬다면 바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은 나쁘지만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남들 보여주려고. 근데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세상은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비치는 거잖아요. 본성은 악하지만 어쨌든 착한 척하고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변화가 기업들에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를 해가도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최근에 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어떤 일반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뭐 용서를 안 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도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이제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싼 건데 제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좋아질 것만 남았거든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가려면 우리는 뭐 이미 미국은 주주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주주자본주의도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어떤 회사의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나아가서 소비자, 뭐 사회적 책임, 환경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주주자본주의도 못 가고 있다는 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최근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렸던 것 중에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의 외화표시 후순위채를 예를 들면 뭐 콜을 행사하지 않아서 뭐 투석투석합니다. 사실 그게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여의도의 아주 소수의 그죠 채권이라든지 IT 전문가들 뭐 펀드 매니저 몇 분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9년이라는 게 13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초니까 14년 전인데 그때는 거의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번복도 되고 막 그런 걸 봤는데 사실 이채원 의장이 말씀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디지털 맞습니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부조리한 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통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네. 이채원 의장님은 88년도에 업계에 들어오셨고 저는 92년도에 들어왔는데 92년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의 원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자금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한민국 같은 신흥국으로 들어온 건데 사실 2, 3년 전서부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의 역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미국 시장으로의 투자. 근데 사실 몸이 안 가고 돈만 갔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이건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빨리 안 바꾸시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SNS 보급 같은 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네. 사실 십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셜 측면에서 보면 소통을 너무 안 하잖아요. 그렇죠. 탐방도 안 받아주고 IR, PR도 안 하고 뭐 전화도 안 받아주죠 잘. 근데 제가 어떤 기업에 이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도 전화를 자꾸 했더니 귀찮으니까 자꾸 전화하시면 배당 안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근데 그런 거를 녹취해서 지금 알리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저랑 아주 친한 분, 뭐 운영사에 계시는 이제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업 탐방을 가는데. 절대 탐방도 안 받아주고 전화도 안 받아주니까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옆집이라서 가서 인터폰을 누르고 이제 어디서 왔는데 이대주중가 그럴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냥 거기서 돌아가세요.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요즘 그랬다가 뭐 아시다시피 요새 뭐 호의 과장 광고만 해도 그러면 불매운동 벌어지고 거의 기업이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이랑 정말 다르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컨택을 해보면 기업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원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왜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지? 상속세.
거든요. 상속세가 아시다시피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맥시멈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70 가까이 들어갑니다. 70% 그러니까 최대주주 가까이. 기준으로. 예, 최대주주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뭐 3세까지 가면 이제 남는 게 10몇 % 남거든요. 100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가 오르기 원하지 않는 거죠. 주가가 쌀 때 증여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다 50년대생 다 없어지고 2세대, 3세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법 강화되고 뭐 일가 몰아주기 방지법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편법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사전에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부연납으로 뭐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이제 세금을 갚는데 방법은 배당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지주회사 배당 성향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로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이제 높은 편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당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일부 배당으로 차입금 상환하면서 주가가 한 두세 배 오르면 일부 팔고 그러고 나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지분율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 흉중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니까 도대체 저 기업의 이른바 얘기하는 최대주주 오너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과 작전을 짜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 그 후계 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예.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게 좋고 어떤 기업은 주가가 낮은 게 좋은 이해관계가 예. 투자자들하고 그 대주주, 최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물리는 국면이어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이제 실전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채원 회장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예. 가슴 뛰는 기업을 찾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뛰셨는지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가슴 뛰는 기업을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예. 당장 이 주식을 안 사면 병이 날 정도로 미치도록 사고 싶은 그런 기업을 발견할 때 이제 완벽한 기업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정말 떨립니다. 예. 완벽하다는 건 너무 싼데 이유 없이 싼 거죠. 뭐 PR이 한 배인데 예를 들면 이익은 계속 늘고 있고 예전에 뭐 롯데실성 같은 경우 뭐 400억, 600억, 800억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PR은 0.97까지 떨어진 그런 경우 절대로 망하기 어려운 뭐 유명 브랜드 기업이고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뭐 예전에 오래전에 뭐 예를 들면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보면은 뭐 유화증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화증권도 5,000원 예전에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다 파니까 주당 10,000원이더라고요. 차익금은 없고 뭐 그런 기업들을 보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삽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런 기업이 몇몇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 8,000억인데 네. 시가총액은 3,000억, 땅도 엄청 많고 그런 기업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제 빨리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사면 이렇게 사는 동안 좀 올랐다 다시 떨어져요. 네. 한 3년 있다가 다시 오르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심지어는 성장 가치 측면에서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잠재력을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말도 안 되게 있을 수도 없게 싼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PER 1배, PBR 0.1배 이런 게 나와요. 나오는데 정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말 가슴이 떨리는 기업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까지는 정말 저희는 근데 전문가잖아요.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펀드 매니저만 10몇 명 됐었기 때문에 1년에 기업 탐방 세미나 뭐 NDR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갔을 때 1,428회 1년에. 1년에 예. 1,428회를 다녔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탐방을 가야 되고요. 가서 분석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한 번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회사가 한 얘기를 잘 메모를 해놨다가 3개월 뒤에 또 갑니다. 말이 바뀌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한 2, 3년을 거쳐야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펀드 0.3% 이상은 잘 안 샀어요. 일단은 안 살 수는 없고 너무 싸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 회사의 체력이 1년에 한 1,000억 벌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위기가 한번 오니까 무너지더라. 적자도 나고. 그래서 이거는 체력은 1,000억은 아니고 한 300억, 400억 수준이더라. 이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필립 피셔 기법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필립 피셔. 예. 그 뭐 성장주라는 말을 세계에서 처음 이제 쓰셨던 분이고 워렌 버퍼도 이제 본인의 70%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미, 그렇죠. 30%는 필립 필립 피셔다라고 피셔.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탐방을 이제 가서 정밀 분석을 하는데 그 뭐 8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경쟁사를 가야 되고 경쟁사를 옆집 가서 물어봐요. 우리는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이 집을 간 이유는 이 집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집 가서 저 회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심지어는 코스닥이나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본인 회사는 좋은데 거기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회사 정말 좋아요. 얘기하면 그런 걸릴 때 있죠.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쟁사를 갔더니 경쟁사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이 회사 네. 주식을 갖고 있대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 주식은 안 갖고 있고. 자기 회사 주식 안 갖고 이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야 된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는 좀 전문가지만은 연관되지 않은 이 기업과 뭐 교수님, 학자, 뭐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환자라든지 뭐 이런 약사 이런 분들한테 이게 마지막 검증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다 끝내야지 이제 제대로 분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아까 최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장기 투자 안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지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이제 한 3년, 10년 주식을 보고 무수한 사이클을 겪어야 이게 내 주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주식에 다 소질이 있고 막 퍼포먼스 좋은 분이 딱 가슴이 너무 뛰어. 그래가지고 나도 뛰네 그러고 샀는데 결승전에 도착하는 건 그 사람만 도착하고 나는 중도 탈락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채원 의장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이 그 반드시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조건들을 보면은 일단은 자유롭죠. 기관 투자가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도 있고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주식이 싸고 좋으면 뭐예요? 환매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할 수 없이 우리가 팔게 됩니다. 네. 우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네. 차입을 하지 않고 그럼 만기가 없는 자금이잖아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든지 자금의 성격. 네, 자금의 성격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목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우리는 사실 뭐 투자 풀이라 그래가지고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뭐 보통 200개 종목 내외 사는 예. 거고 다른 걸 살려면 또 뭐 심사 통과하고 해야 로스카토 되는 하셔야 되고 뭐. 로스커도 있고 또 종목 수를 우리가 또 한 종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물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종목을 예를 들면 한 5종목이나 10종목 내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수조 원이 되는 펀드에서 종목을 5개, 10개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1,000억인데 너무 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사겠어요, 이거를? 뭐 법적으로도 20% 이상 못 사게 네. 되고 200억어치밖에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자기 운영하는 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뭐한 종목을 다 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종목 있으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불리한 거는 이제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저희보다 잘 모를 가능성이 크고요.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5종목 정도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직업에 관련됐을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주부일지라도 쇼핑을 하면서 마트에 가면서 뭐 홈쇼핑을 하면서도 뭔가 좀 특정 상품이 너무 매력적이고 잘 팔린다. 그러면 이거 어느 회사 거지? 상장돼 있어? 상장돼 있는데 주가는 안 올랐는데? 실적도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사게 되는 거고. 예전에 뭐 10년 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 되겠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엄청 1호점, 2호점, 3호점 나오는데 주부들은 알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 했더니 근데 주가는 뭐 여전히 싼 상태고. 까르푸는 철수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얼마 거죠.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고요. 대부분 이제 아쉬운 게 보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바이오에 투자하시고 주로 이제 뭐 약사나 의사 이러신 분들이 또 IT에 투자하시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본인이 잘 알고 이해하기 쉬운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와중에서 가슴 떨리는 기업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나니까 문제죠. 최 대표 얘기처럼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해야 돼요. 정말 속속들이 야, 이 종목만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일반인 중에서 몇 손가락에 들 자부심이 있어 하는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손해본 기업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 기업이 좀 뭔가 악화되는 것도 본인이 제일 먼저 알 수가 있고 근데 느낌이 오거든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기술적 매매만 하시는 분을 봤어요. 삼성전자만 한 20년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뭐 분석은 뉴스는 보는 정도였지만 그 면밀하게 뭐 기업 분석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뭐 시세만 보고 차트만 보고 뭐 간단한 뉴스 정도만 보고 근데 그분은 꽤 많이 보셨어요. 거의 깨진 게 없어요. 그 한 종목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계절적 요인부터 해가지고 언제쯤 오르고 언제쯤 떨어지고 요런 정도 악재는 요 정도 빠질 거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다.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 관심의 영역을 투자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있으면 사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와의 격차를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됐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저물가 저금리가 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같은. 자, 그러면 2023년을 주도할 만한 가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 혹은 저희가 사실 이런 종목군까지는 저희가 안 여쭤보는데 워낙 가치 투자자들이시라서 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른바 꾼의 픽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원 회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특정 종목을 거론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제 방지법이나 걸리니까. 근데 카테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 지주사입니다. 지수, 지주. 지주, 예, 지주사. 지주사. 지주회사. 예, 지주회사입니다. 예.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보면 이제 대부분 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홀딩 컴퍼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뭐 LG, SK, 뭐 삼성물산도 준지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단순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냥 지분만 갖고 있고 본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업 지주회사는 본업이 있으면서도 계열사가 있는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단순 지주든 뭐 사업 지주든 간에 일단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로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시 한 20%까지 좁혀졌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얼마나 할인돼서 거래가 되느냐. 근데 그게 20%였던 게 네. 지금은 60%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고요. 근데 지주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거의 한 4% 정도로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고 배당 성향도 최고고 멀티플, PER도 최저고 네. PBR도 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주사를 왜 좋아하냐면은 일단은 거버넌스가 최상이다.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제 그 그룹의 회장님이 들고 계시는 거고 계열사 주식은 대부분 없습니다. 지주회사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주식은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최소한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에. 근데 이거를 넘기려면 이 주식이 너무 올라면 또 증여세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는 거죠. 예, 그런 건 있는 건데 일제 최근에 승계된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2세, 3세로 넘어왔어요. 대부분. 이제 돈이 없습니다. 네. 예.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야 좋은 거네요. 예,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가 올라서 어떻게 하든 이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제 변화고요. 그래서 지주사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합병 제도라든지 네. 이런 뭐 의무관계 매수 제도가 미도입돼 있다든지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데 이제 지주회사만은 그래도
이게 말씀대로 이제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는 있는데 내재 가치 훼손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지주회사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IPO 시켜서 상장해서 그 이익을 회수를 하고, 근데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자회사 떠넘긴 경우도 심지어는 많고, 자회사 입장에서는 눈물 나죠.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지주사는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네, 이해관계가. 그렇죠. 이해관계상 하여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그래도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게 이제 지주회사다. 지주사다. 이게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자기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주사가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 없이 네. 시장의 인식만 바뀌면 바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 제가 펀딩을 합니다. 이제 블라인드로 10조 원을 모았어요. 제 이름을 걸고 10조 원을 모았는데 그 10조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IPO를 시킵니다. 상장. 이게 왜 4조에 거래되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수는.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뭐 더블 카운팅? 근데 더블 카운팅을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인덱스 펀드도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상장돼 있는 펀드들 보면. 그럼 ETF도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근데 ETF는 제값에 거래되고 왜 지주사는 반값도 안 되게 거래가 되느냐. 그냥 인식이에요. 그냥 지주사는 무조건 그냥 디스카운트 돼야 돼. 더블 카운팅. 아니 자회사도 상장돼 있고 모회사도 상장돼 있으면 이거는 중복 카운팅이잖아. 이런 건데 중복 카운팅이 아니에요. 그냥 중복 카운팅이라도 가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진짜 1조짜리 펀드에 삼성전자 뭐 5천억 사고 LG 사고 SK 사고 상장시키는데 왜 이게 4천억에 거래되냐 이거죠.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심지어는 성장도 하고 자기 사업도 있고 배당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주사가 가장 저평가돼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일단 설비가 많고 공장이 많고 오래된 기업, 경쟁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 선발주자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SK, 삼성, LG, LS 이런 기업들이 GS가 다 선발주자가 오래된 기업이고 업계 1등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게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정말 매력적인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주사를 예를 들면 기업 가치란 측면에서 해외의 어떤 홀딩 컴퍼니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채원 의장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정말 이 가치주의 정말 전성기도 보셨고 또한 이 가치주가 와 이렇게까지 소외받나 이런 국면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이렇게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정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여러분?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고 하지만 반등해서 또 지금 팔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반등에 라이딩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으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 뭐 이렇게 SNS 통해서 정보량은 많아졌는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거리도 있으잖아요. 그래서 귀한 자리 모셨는데 이채원 의장님 정말 힘들게 한 해를 투자하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이나 어떤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맞는 건 없는 거고 그러나 본인한테 맞는 어떤 전략은 있거든요. 뭐 펀드나 주식도 가능하고 그럼 뭐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이런 주식이나 펀드는 뭐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자금도 있을 거고 이 자금은 내가 좀 위험을 안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도 될 만한 자금이다 이런 자금도 있고 성격이 공격적이신 분, 뭐 보수적이신 분, 뭐 조금만 손실이 나도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사실 뭐 주식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합한 전략을 찾고
모멘텀도 좋고요. 기술적 분석도 좋고 가치 투자도 좋아요.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내고 예. 그다음에 반드시 원칙을 지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칙만 지키면 뭐 돈을 잃지 않습니다. 잘. 근데 예를 들면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도 한때 성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원칙 아닙니다. 나는 주식할 땐 꼭 신용을 써야 돼. 이런 거 원칙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뭐 어떠한 뭐 깊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원칙을 어기게 되죠. 예를 들면 그쵸. 상한가 잔량이 1,000만 주가 쌓여 있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원래 첫 상에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잖아요 오버나잇으로. 근데 그 다음 날 하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카테고리마저도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정말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지만은 주식자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지식과 높은 IQ, 내부자 정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좀먹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좀 참을 수 있는 어떤 인내심과 절제력과 그다음에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다 내던지고 다시는 주식하기 싫어라고 할 때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와 용기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채원 의장님의 말씀 그 한 말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내년도를 준비한다면 1년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 30년 했는데 잘 못 지키는 원칙이긴 한데 진정성 있는 격려와 조언이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2020년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왜 힘들었냐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만큼 작년 이맘때 기대가 크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투자 중이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 투자를 꼭 쟁취하시기를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